내 이름은 캐스런 밀러입니다. 저는 남자친구 바브과 4년 동안 데이트를 해왔고 결혼할 의도로 2년 동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일은 공식적으로 결혼을 등록하는 것뿐입니다. 바브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개인적으로 돈이 많으면 등록을 먼저 하고 결혼식은 나중에 걱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밥은 등록하기 전에 결혼을 고집하는 와중에 내가 자랑스럽게도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밥 소식은 별로 신나지 않은 것 같던데 애 임신의 응나를 보더니 눈썹을 치켜세우며 왜 임신하는 거냐고 하는 것 같으니 등록이라도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소심하게 우리가 왜 이러면 어떡하냐고 말해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등록하지 마세요. 나중에 결혼해도 우리 아이는 사생아로 간주될 거예요. 그 아이가 입양아로 등록될 거예요. 참 슬프네요. 알겠습니다. 만 그래도 순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혼식부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출산 전에 꼭 등록을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이가 사생아로 여겨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화제를 꺼냈어요. 그에게 등록을 반복했지만 그의 대답은 임신 마지막 달에 접어들 때마다 항상 같았습니다. 등록에 대한 언급을 중단했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미혼모가 될 건가요? 부모님이 언제 가실 건지 계속 물으셨습니다. 결혼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밥이 안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록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이 먼저 오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기 낳고 결혼하면 우리 아이가 입양된 것으로 간주될 거예요. 제 아이를 입양아라고 부르는 게 이상해서 결혼식이 늦어도 먼저 등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디어 이해해 주셔서 기뻤어요. 그리고 저를 그 사람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미안한데 이혼한 지 열흘도 안 됐어요. 이혼한 지 10일이 지났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이혼했잖아요. 맞죠? 아니 나 안 그랬는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 소송을 하더군요. 저는 이혼은커녕 결혼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타깝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방금 이혼 신고를 접수했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사람은 외국 국적 그런 사람은? 몰라요. 기억이 전혀 없느냐고 묻고 있는 건 맞죠? 아니 그렇군요. 그럼 그 말은 당신이 다른 나라 사람에게 이름을 빌려줬다는 뜻인가요? 그런 식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미국 사람과 결혼해서 3년 동안 우리 회사에 머물다가 귀화해서 미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결혼 등록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언제 결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혼 후 재혼하려면 100일의 대기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민법에 따르면 앞으로 90일 정도 약 3개월 동안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기 위해 그 사람이 아버지인지는 알 수 없는 것 같다. 아버지 저는 이것이 민법에 규정된 조항이라고 믿고 있지만 상황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과 우리가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믿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구청 관계자가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자 내 곁을 떠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나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고 사실을 알게 되면 취소할 수도 있다. 싸움이 될 거라고는 말하지 마. 용기를 내서 방금 들은 말을 다 말했어. 이름을 빌려주면서 중얼거리는 말이 내 가슴을 찔렀어. 그런 짓은 안 했어. 모르는 외국인도 없고 난 밥이랑 결혼하고 싶었어. 난 절대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이해해. 알았어. 괜찮아. 그가 괜찮다고 했으니 얼굴이 창백해졌을 거야. 우리 결혼을 무효화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으니 경찰에 가자. 그러면 안 돼. 자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지. 그 사람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주저하는 것 같다고 했으니 경찰에 갈 필요도 없지.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일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3개월만 더 지나면 우리 결혼할 수 있을 텐데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문제 없잖아. 왜 3개월만 지나면 이 아이가 제대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결혼을 해도 이 아이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입양아가 된다면 문제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잖아요. 필사적으로 웃으며 나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분노가 가라앉을 리가 없었어요. 이 아이는 자라서 가족 등록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인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아마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입양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알아. 이건 그냥 아이에게 안 좋은 일이니까 그냥 포기하자. 왜 그렇게 침착한 거야? 이상해. 난 침착하지 않아. 그냥 사실이 이렇게 된 거야. 받아들일 필요가 없지 않아? 그 사람의 말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면 차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한 것 같아요. 이혼 이력보다 제가 경찰에 가는 걸 더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에 가는 게 왜 잘못된 걸까요? 경찰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하다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지금은 아기가 무사히 태어날 생각을 하는 게 낫겠지. 몸이 걱정되는 것 같아 그냥 경찰서에 가서 조언을 구하는 정도인 것 같다. 경찰에 상담해도 우리 아기에게 개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상담하고 오늘 결혼할 수 있다면 바로 결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일이니까 헛수고하는 건 시간 낭비야. 그래 날 안게 했다며 술 한 잔 사주겠다며 가버린 건 시간 낭비야. 우리 함께한 시간의 추억을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결혼 얘기할 때마다 자꾸만 생각나서 미룰 이유만 찾던 그 사람은 내가 임신했다고 말해도 행복하지 않았어. 왜 혼인신고를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가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오늘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상하게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침착하네요. 그 사람은 나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서두르지 않고 내가 경찰에 가는 것을 막았다. 왜 우리가 사귄 지 4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여기에서 내 마음속에 계속 의심이 생긴다. 커피 사서 아기한테 안 좋을지도 몰라 주스를 대신 샀어요. 이거 마시고 긴장 풀어요. 고마워 올려다보며 주스까지 마셨는데 의심이 계속 남아요. 뭐야 너야 뭐야 나한테 만든 거야? 결혼에 응 말도 안 돼.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지만 억지로 웃는 것 같았다. 왜 그랬습니까? 너 이래서 내 날카로운 눈빛을 보니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아 포기하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마셨어. 얘야 왜 그랬어? 내가 또 물으니 어쩔 수 없이 뚜껑을 열 수밖에 없었지. 입으로는 어쩔 수 없지. 계속 결혼 얘기만 했는데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 돈이 필요해. 결혼식에 필요한 돈이 필요해. 그냥 혼인신고만 하면 된다고 했어. 한 번도 달라고 한 적 없어. 그 가짜 결혼. 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당신은 항상 달력을 보고 3년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그래 바로 그거야. 3년 후에 이혼하면 슬레이트가 깨끗해질 거잖아. 넌 슬레이트를 깨끗이 닦으라고 하지 않았어. 결국 결혼도 안 해도 결혼 못하는 건 아니고 3개월만 더 기다리면 여기까지 오면 결혼하면 된다. 3개월이면 별거 아니지. 우리 아이가 혼외로 태어날 테니까 말이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혼도 안 하고 이혼 기록이 남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구랑 결혼할 생각이었어? 응응 그럼 결혼 기록이 있든 이혼 기록이 있든 바로 나랑 결혼할 거야. 당신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혼 기록이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가족 기록은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가족 기록은 일반적으로 무시됩니다. 왜 이 일에 그렇게 매달리는 겁니까? 당신은 두더지 언덕을 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세요. 우리 회사에는 아직도 내 이름을 빌려주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1만 달러면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가족 기록에 파업이 발생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회사에 있는 외국인들이 잡담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미국 여성과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3년 동안 가짜 결혼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3년만 결혼하면 이혼하고 미국에서 살면 미국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직적인 준비를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그런 종류의 현금이 수만 달러가 없다고 해서 그에게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가 말하는 최대 금액이 10만 달러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남자가 외국인과 결혼하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응 좋은 생각이야 맞아. 우리는 10만 달러를 벌었지만 이혼 직후에 우리가 재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서류 작업을 언급할 때마다 너는 계속 갖가지 핑계를 대며 거절했지. 응 딱 맞아서 그랬어.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혼을 카운트다운하고 당신이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건 정말 긴장되는 일이었죠. 사실 저는 결국 내 살과 피를 입양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3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너무 빨리 출산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해결됐네요.
이대로 가면 나도 범죄자가 될 거야. 조용히 하면 밝혀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관련된 외국인이 침묵하는 한 결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어 현금을 얻었고 3개월 안에 우리는 다 좋은데 그럼 결혼식을 하자. 결혼식을 하자. 그리고 3개월 후에 10만 달러가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구나. 맞아. 왜 침묵이 있는 거지? 그게 없어진 거지. 내가 의심했던 건 엉터리 같은 짓을 많이 하는 남자 분명 결혼금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것 같았는데 왜 사라진 걸까? 결혼식 때문이냐고 물어봤지. 사실인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뭐 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빚이 좀 있었는데 안 갚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안타깝기 때문에 이 빚이 무엇인지 갚았죠. 당신은 여러 가지를 알고 있고 이제 빚이 없습니까?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외국인이 많을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당신이 아는 회사는 당신이 내 이름을 사용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시민농담 아니고 경찰에 안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이미 날 잡지 않고 경찰서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밀려서 뒤에서 밀어냈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양수가 터졌어요. 구급차가 불려 병원으로 이송된 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려고 애썼지만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지만 아이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아이를 죽이려던 답답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사람의 인생은 고사하고 아이의 인생도 가볍게 생각한다. 그런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전역하고 그 사람을 사랑했던 내 자신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엄마 그런 사람일 줄은 몰랐는데 내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내 괴로움의 충격과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제 어떡하시겠어요? 저도 유혹에 빠져 아이와 함께 죽을 뻔했어요. 가짜 결혼 용서할 생각은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안정됐나요? 네, 합법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남자인지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엄마 그 사람이 한 짓은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을 시작했고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달러에서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돈만 내면 끝날 것 같은데 호적을 더럽힌 뒤 그렇게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한 건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 오랜만이에요. 어디 계시나요? 아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집에 두고 왔기 때문에 그 아이 엄마가 좀 실망한 것 같았는데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밥이 여기 없네. 그래요. 밥이 내 선미 표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런데 거실에 앉으니 똑바로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더군요. 좀 충격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저번에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드디어 정식으로 결혼하셨네요. 네, 그게 계획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혼한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당연히 결혼이나 이혼한 적도 없고 상대방이 누구냐고 물으니 외국 국적인데 밥은 어쩌고 저쩌고 경찰에 가려고 했는데요. 사기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대답하라고 눌렀을 때 밥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가 내 동의 없이 나를 위해 결혼을 주선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돼요. 외국인이 3년 동안 살고 있는 미국 여성과 결혼하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혼 후에도 그들은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답은 이것을 알고 제가 이 외국인과 결혼하도록 주선했고 3년 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답이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경찰인데 계단에서 밀려서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무사히 아이를 낳았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건 당연히 용서할 수 없어요. 결혼을 강요하고 아이의 생명을 거의 앗아갈 뻔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가 자신이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빚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개되지 않은 것은 답의 빚을 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를 밀어낸 후로 우리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도 아이들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끔찍해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부탁보다 우리한테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난 단지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서 이혼 신청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 수 있을지 모르면 여러분도 알아야 할 거라 생각했어요. 게다가 상황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요. 결국 내가 그 사람 편에 선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말인가요? 너 캐서린 그 사람 부모님으로서 그 사람과 이혼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뿐이야. 나는 그를 용서할 생각이 없을 테니 괜찮아, 고마워할 수 있었어.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아이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당신의 결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더라도 그 사람이 마땅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난 경찰에 가서 어쩔 수 없는 모든 것을 말하겠고 그 사람이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도 그 사람 자신을 위한 일이 될 거라고 말할 거야. 내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괴로워 보였고 그 사람의 아이가 체포될 수도 있다는 건 이해가 돼. 하지만 아이를 잃을 뻔했지만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나타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죠. 밥은 집에서 만든 식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도착했는데 왜 캐서린이 여기에 있었나요? 밥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나요? 캐서린이 STS 남자 캐서린에게 넘어지는 일이 거의 다가왔을 때 왜 이야기를 왜곡하는 겁니까? 임신 마지막 달에 여성이 넘어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은 각별히 조심하지만 캐서린은 당신에게 멍하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면서 가짜 결혼은? 어떻게 애 아빠한테 말했니? 어떻게 변명할 건데? 이미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면 그렇지 별거 아니야 외국인들이 갖고 싶어해. 그 사람들 미국 시민권이 있어서 그냥 그들에게 손을 줬는데 자선 단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캐서린이 이 사실을 몰랐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문제는 그런데 지금 경찰에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캐서린이 결혼 안 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게 뭐죠? 그렇죠. 아니 난 당신에 대한 감정이 약해졌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요? 하지만 결혼이 없었으니까요.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 요구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당신에게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요. 그럼 우리도 결혼할지 좀 의문이었는데 우리가 결혼했다면 무슨 뜻인가요?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너랑 결혼하면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사진 속에 아이가 있어도 그런 거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면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결혼 안 하니 딱 좋은데 애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구나. 딴 외국인이랑 결혼해. 어차피 3년 안에 이혼은 할 수 있어. 등록을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야 하는 건 아니지. 그냥 공문서 사기야. 그게 뭐야? 그게 내 거야. 범죄인데 내가 왜 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거지? 경찰에 신고해야지. 저번에도 알았잖아. 밀리고 또 상처받기 싫을 텐데 이번에는 그럴까? 애가 다칠 테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신고할 생각 좀 해라. 이름 빌려주고 같이 돈 버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 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완고한 밥. 당신이 한 일은 범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군요. 제가 왜 자수해야 할까요? 저는 단지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당신이 캐서린을 계단 아래로 밀어낸 사람을 돕는 것이 어떻게 생각될 수 있겠습니까? 캐서린이 방금 고백한 것은 자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밀었다고 인정한 것과 아이가 다쳤다고 말한 것은 위협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당신의 범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돕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괜찮습니다. 죽여놓고 애들을 4년 동안 기다렸어. 그 멍청이한테는 정말 시간 낭비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바로 변호사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고 고소하기로 했어. 밥밤 내가 너를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당신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만 했어요. 지옥에 가세요. 그 후에 밥을 고소했어요. 소송으로 인해 경찰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외국인은 추방당했고 추방 비용은 11만 달러이었을 것입니다. 밥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자랑했습니다. 먼저 5,000달러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행동에 화가 난 그의 부모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고 그를 방문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5년 동안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밥은 마침내 감옥에서 나왔고 스타억의 현실을 만났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실직 밥은 신고 제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가짜 결혼을 위해 다른 여자를 찾는 것을 고려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새로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주지와 범죄 기록이 있는 그는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그의 생활 조건은 노숙자와 비슷했기 때문에 한 번 나를 방문하게 되었지만 그의 요청은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거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 감옥에 갇히기 싫으면 일자리를 구해서 정직하게 일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집에 왔는지 안 왔는지 그는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떠났어요. 속삭이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릴 때 살던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육아에 바쁘다. 비록 출산은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매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지만 이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엄청나게 충실한 날들 마이클 왜 퇴근하고 밤늦게 거기에서 자고 있는 거야 누나와 처남집 지나갈 때 조카 마이클이 애완견과 함께 계집에서 자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지. 미라벨 너 왜 그래? 여기에서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틀거리는 조카를 들어올렸고 그가 말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은 마이클을 집에 두고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에서는 전기요금을 이유로 마이클을 집안에 넣지 않고 계집에 가두었습니다. 애완견은 수척해 보였으나 마이클 옆에 껴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열심히 지켜보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생각이 났다고 말하면서 나는 무책임한 여동생과 처남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미라벨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2년 차에 접어든 젊은 직장인입니다. 바쁘지만 알찬 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고 지금은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어렸을 때는 늘 남의 얼굴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엄하게 대하고 언니 메리를 버릇없게 만드는 집안 환경 때문인 것 같아요. 나보다 2살 많은 메리는 얼굴도 귀엽고 애교도 잘 부리지만 뒤에서는 어른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무시하고 비웃고 못된 말만 하고 내 물건을 가져가는 언니. 그녀는 어른들에게 그녀의 진정한 성격을 인정받지 못했고 그녀의 밝고 귀여운 외모를 항상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나보다 내 여동생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녀의 옷은 모두 새 옷이었고 나는 그녀가 물려준 옷이었고 그들은 내 완벽한 시험 점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70점을 받은 메리를 지나치게 칭찬했다. 그들은 나에게 설거지를 도와준 것에 대해 결코 감사하지 않았지만 단지 내 동생을 망치기만 하는 부모와 함께 싱크대에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만 메리에게 지나치게 감사했고 그녀는 잘난 척하는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친절했어요. 이모님 저희 집은 이모님과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자주 찾아갔어요. 이모님은 항상 저를 똑똑하고 착한 아이라고 불러주시고 아껴주셨어요. 제 말을 잘 들어주시고 얘기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나한테는 그런 수준이라 그 집 자주 드나들었는데 부모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또 이모 집에 갈래? 시간도 없고 귀찮게 하지도 말고 집에 있으라고 엄마가 그런 것처럼 혼났어. 이모 생각나는 것만으로도 역겹지만 이모가 전혀 상관없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놀러오라고 엄마 말은 무시하고 계속 엄마를 찾아갔어. 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는지 아니면 이모와 내가 똑똑해서인지. 부모님과 언니는 항상 우리를 욕했어요. 이모가 아직 40이 넘은 싱글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남자친구가 셋 있어요. 그녀처럼 자랑스러운 지식인은 남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불쌍한 건 어렸을 때 그들의 잔인한 말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점차 그 사람들을 놔두는 법을 배웠어요.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모의 태도에 영향을 받아 결국 직장을 다니면서 이사를 나가고 혼자 생활하면서 새로운 곳을 선택하고 이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이모가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을 도와주었고 이모도 그랬다. 이사비도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안정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집에서 떨어져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언니 메리는 잘생겼기 때문에 방심하게 살았나 봐요. 메리는 항상 인기가 많았어요. 이성과 자유분방한 연애 생활을 하다가 수년간의 생활 끝에 뜻하지 않게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갖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출산을 결심했다. 그러나 메리는 부모가 될 준비를 하지 않았고 태교 수업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자녀 양육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종종 마이켈이라는 아기를 나에게 버리고 나가서 재밌으니까 마이클을 잘 돌봐줘. 난 간다. 잠깐만 메리. 밖에 나갈 거면 마이클을 데리고 가. 그녀는 말을 안 듣는구나. 내 동생이 집에 살았고 엄마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는데
나는 그녀의 무책임함에 깜짝 놀랐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에게 생후 6개월 정도 된 유아를 돌보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머니는 손자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지 않으셨는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켈이 나이가 들고 보살핌이 덜 필요함에 따라 메리는 점차 그를 나와 함께 두는 것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메리가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에 방문할 때마다 마이켈을 확인하기 위해 종종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마도 내가 거기 있는 동안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나를 들여보냈습니다. 내가 방문할 때 마이켈은 항상 너무 행복해 보였고 내가 떠날 때 마이켈과 내 여동생의 행동이 걱정되어 떠날 때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이클을 키우는데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았던 우리 고향 메리가 이번에는 그와 함께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서 더 자주 그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데이트를 할 수 없으니까 잘 돌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자기 아들을 귀찮게 대하는 것에 대해 메리에게 화가 났습니다. 메리, 그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당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메리는 듣지 않을 것이고 외출하기 전에 마이켈을 나와 함께 남겨둘 것입니다. 1년 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메리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저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메리 마이켈과 메리의 남자친구가 우리 부모님 집에서 솔직히 저는 메리의 남자친구가 경박해 보였고 끔찍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상식이 부족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우리 엄마와 메리가 잠시 방을 나갔을 때 나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미라벨 당신은 정말 믿음직하고 당신은 그 큰 회사에서 일해요. 그렇죠, 멋지군요. 우리 언제 점심 먹으러 나가는 게 어때요? 우리 둘이서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약혼자 여동생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내 귀가 믿을 수 없었다. 메리와 엄마가 돌아와서 대화는 끝났지만 그 사람이 떠난 후에는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 키가 크고 메리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멋진 남자. 우리 엄마가 빛나는 눈으로 이 말을 했고 메리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메리에게 말하기 싫지만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없을 때 그가 나에게 HIIT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싶지 않거나 메리를 의도하지 않았는지 내 경고가 모호했고 우리 엄마는 내 의견을 무시했고 결국 메리는 그 이후로 그와 결혼했습니다. 내 여동생 메리와 그녀의 남편이 조카 마이켈을 나에게 맡기는 일이 자주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여행을 갈 예정이므로 그를 돌봐주세요. 알았습니다. 다시 메리. 평소처럼 가끔 마이켈을 데려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 말은 안 듣고 이기적인 행동만 놔둔 건 짜증났지만 마이클이 걱정스럽게 나를 올려다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순진한 조카가 화내는 모습을 볼 수 없게 해준 누나와 그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이클을 돌봤다. 마이클과 함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던 여동생의 남편과 무관심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이클을 데리고 가기 위해 갑자기 메리와 그녀의 남편이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바쁜 시기라 출근하려 했는데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해서 미안하지만 지금은 정말 회사에 가야 해서 오늘은 그 사람을 돌볼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메리와 그 남편이 화를 냈다. 그냥 일 빼야지 일요일이잖아. 넌 쉬어야 하는데 그 사람 돌보기 싫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 사람의 이기심에 답답해서 태도가 너무 나빠. 목소리를 너무 높였어. 정말 가봐야 해. 오늘 일하기 위해 한 번만 마이클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데 그의 부모님은 내 드문 폭발에 놀라지 않았나요? 그들은 마지못해 떠났지만 제가 말한 것만으로도 정말 마이클을 데리고 갈지 궁금해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러한 생각들 나는 마침내 일을 마치고 밤늦게까지 늦지 않기 위해 사무실로 달려갔다. 나는 조용한 주택가를 지나 집으로 갔다. 메리와 그녀의 남편이 마이클을 제대로 데리고 갔는지 아니면 마이클을 집에 혼자 두었는지 궁금했다. 걱정이 되어서 집에 가기 전에 그들의 집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집은 어두웠고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마이클을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집에 가기 전에 그들의 집을 둘러보기로 했기 때문에 안도감을 느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다가가자 뒷마당 깜짝 놀라서 빠르게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마이클 너 여기 어이없게도 있어. 마이클이 계집애 애완견 맥스랑 누워있어서 달려가서 어깨 흔들고 눈 비비며 일어났어. 미라벨 너 여기 왜 있어?
그는 방금 잠에서 깨어나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이클이 진정된 후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진정시켰습니다. 나는 그가 왜 계집에서 자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말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나를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메리와 그녀의 남편은 마이클을 집에 남겨두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 엄마랑 여행 게다가 내 처남이 마이클을 집 대신 계집에 넣어 전기세를 아끼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걔와 함께 자고 내 동생 마이클을 노려본 후 감히 이상한 짓은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메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우연히 마이클과 자고 있던 개는 원래 제 처남의 애완동물이었는데 결혼 후 메리와 함께 살기 시작할 때 데려왔지만 돌보지 않고 마이클을 남겨두었습니다. 단독 관리인 개 상태는 좋지 않았는데 아마도 마이클과 같은 어린아이가 제공할 수 있는 제한적인 보살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척한 개는 마이클 가까이에 껴안고 그들의 모습에 내 마음이 아팠던 우리를 부드럽게 지켜보았고 나는 그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힘들었겠구나. 오늘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같이 자자. 마이클은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마이클과 개가 자고 있는지 확인한 후 그와 조용히 동행하는 개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밖에 나가서 메리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어머니는 마이클을 남겨두고 그들에게 맞서고 그와 개가 내 집에 머물고 있다고 알려주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마지못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화를 포기하고 내가 마이클을 돌보고 있다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낸 다음 행했습니다. 아침에 그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나는 메리와 그녀의 남편이 마이클을 자주 혼자 두는 것에 대해 경찰에 문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문을 했고 전화를 받은 메리는 즉시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내 전화를 무시했지만 응답했습니다. 경찰은 몇 시간 후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를 복잡한 감정에 빠뜨렸습니다. 남편 메리와 여행에서 돌아온 우리 어머니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우리 아이를 여행에 데려갈 계획이었지만 그 사람은 출발 직전에 화를 냈고 우리 아들은 가족계를 좋아하며 종종 그 옆에 머물고 싶어 한다고 오라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마도 계집으로 몰래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잠재된 거짓말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경찰은 내 순조를 믿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에게 멍이 들거나 신체적 학대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를 아동방치로 간주하지 않았고 우리가 경찰서를 떠날 때 경고만 받고 도망갔고 메리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우리 어머니의 태도가 급격하게 바뀌었고 그들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감히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즐거운 여행을 망쳤습니다. 마이클을 돌볼 수 없다면 당신은 너무 쓸모가 없습니다. 마이클을 그냥 내버려 두었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데려가도 된다고 하세요. 저는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돌보지 못했는데 어린아이를 야외 계집에 놔두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나요? 계속 혼나고 어이가 없네. 마이클을 버리고 여행을 간 사람들이 저만 무리한 것처럼 행동해서 머리가 어지러워지더니 처남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어요. 맙소사 닥쳐 일어나서 뭔가 너무 심하게 돌보고 싶으면 그 개를 다시 데려가세요. 무슨 뜻인지 어떻게 자신의 아이를 이용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혼란스럽고 화를 내기 위해 그를 이용하려고 무엇을 계획했는가? 그들은 개를 나에게 밀고 무심한 듯 마이클의 손을 붙잡고 떠나자. 어서 우리 집에 갈 거야. 난 원하지 않아. 돌아가. 미라벨과 함께 있고 싶어. 미라벨 집에 가고 싶어. 조용히. 내 집은 여기야. 어서 가자. 메리와 그녀의 남편은 울고 저항하는 마이클을 강제로 데리고 갔다. 조카가 울부짖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도와줄 수는 없겠지. 마음먹고 인사를 했어. 며칠 뒤 쉬는 날 할 얘기가 있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끈질기게 울려 무슨 일인지 궁금해 계속해서 모니터를 보니 그녀의 남편 메리와 어머니가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는데 그들의 분노의 찬소리가 들렸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미라벨. 마이클은 언니의 큰 목소리에 겁에 질려 떨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안하고 동네에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어요.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마이클은 무서워요. 닥쳐. 밀고 한 사람이 당신이잖아요. 그렇지. 당신 때문에 우리가 끼어든 거죠. 큰일이야. 이제 메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슨 말인지 깨닫고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메리의 충격받은 표정을 무시하고 이모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회상했어요. 마이클 메리와 그녀의 남편에게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나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는 민간 조사 회사에서 일하며 그날 개인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메리와 그녀의 남편을 조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마이클을 방치하고 학대했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메리와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어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고, 언니는 불법 복지를 받고 있던 미혼모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메리가 실업수당 기간 동안 친구 가게에서 일하고 신고도 하지 않고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모가 확고히 파악하고 동생과 처남이 동거하고 있다는 증거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불법 실업수당을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메리와 그녀의 남편이 들이닥치고 그들의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하면 당국이 당신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소리쳤던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받은 혜택을 돌려달라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마땅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며 불법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당신이 빚진 것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메리와 그녀의 남편은 계속해서 비합리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외쳤습니다. 완전히 이기적이야 말도 안 돼. 우리가 받은 게 우리 것인데 정확히 돌려줄 방법이 없고 실업수당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그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말문이 막혔고 메리와 그녀의 남편은 계속 이기적으로 소리 지르고 나를 비난했습니다. 동네에 소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급히 도착하여 진정시키려 했으나 처남이 경찰관 한 명을 저항하고 밀자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죄로 구금됩니다. 경찰은 그들이 풀려난 후 우리 집으로 돌아올까 봐 극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메리의 남편과 우리 어머니를 경찰서로 데려가면서 마이클과 개를 애완동물 친화적인 호텔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마이클과 맥스 신나서 즐겁게 손을 들고 있는 마이클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애야, 맥스 오랜만이에요. 많이 놀자. 마이클이 강아지와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메리와 맥스도 예상한 대로 과감한 행동을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날 밤 경찰에 의해 풀려났고 우리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순찰관은 그들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집요하게 초인종을 울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라서 메리와 그녀의 남편은 재빨리 현장을 떠났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못 받은 혜택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저는 마이클을 이모에게 맡기고 메리와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식당에서 만나자마자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메리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의 수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고 그녀는 거의 저축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수혜금을 취득하여 그 수혜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었고 집을 팔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거의 생활비를 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집에 살고 있는 혜택 사기의 배후자는 분명히 그에 대해 다른 의심을 갖고 있던 처남이었고 여전히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메리는 이제 처남에게 환멸을 느끼며 피곤한 표정으로 그와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난 그 사람을 떠날 거야.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더 경고했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는 처남과의 첫 만남에서 여동생이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와의 관계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는 신뢰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일어난 일은 자신이 방해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처남에 대한 메리의 계속적인 불평 마이클에 대한 주제를 꺼냈는데 왜 그들은 항상 그를 남겨두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그를 돌봐주지 못했나요? 그들의 대답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사소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그를 좋아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과 너무 비슷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너무 똑똑합니다. 우리는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이켈을 나에게 밀어붙이고 그를 계집에 남겨둔 이유입니다. 나는 그들의 비합리성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메리와 우리 어머니는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내 감정은 완전히 내 여동생과 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완전히 터무니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혜택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았고 분명히 우리 어머니는 메리와 그녀의 남편과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가족의 집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집은 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크므로 괜찮을 것입니다. 맞죠? 마이클이 당신을 좋아했으니 우리가 그와 함께 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기분과 형편을 무시하고 이기적인 요구를 계속했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사실을 알렸다. 미안하지만 오늘 이사 간다. 그 집은 임대주택이라 그냥 넘겨줄 수는 없다. 사실은 하기로 했다. 내 여동생 메리와 우리 어머니와의 더 이상의 관계를 피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이사하십시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예상대로 폭발했습니다. 내가 듣지 못한 것에 대해 당신은 왜 이사하고 어디로 가는지 세부 사항을 조사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답하지 말고 대가로 뭔가를 물었어요. 내가 마이크를 데려가서 키워도 괜찮을까요? 더 이상 이익을 위해 억지로 그를 키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 사람은 당신에게 쓸모가 없으니까 제가 말했듯이 그 사람이에요. 비꼬는 말투로 메리와 우리 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고 떨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우리를 데려가세요. 우리는 집안일까지 뭐든 할 거예요. 마이크를 데려가면 우리도 거기 있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면요 멸시하는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지. 절대로 나도 다시는 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이제부터 그만 괴롭혀줄래? 내가 그들을 확고하게 밀어냈으니 메리와 우리 엄마는 말문이 막히고 멍하니 결국 메리는 평정을 되찾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장면 나한테 농담하지 마. 미라벨이 소리를 지르는 동안 어떻게 감히 우리에게 새 장소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메리가 일어나서 소동 중에 메뉴판을 집어 나를 때렸는데 메뉴판이 물로 가득 찬 유리잔에 부딪혀 유리잔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소란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내며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메리는 화난 직원이 경찰에 전화할 때까지 짜증을 계속했습니다. 도착한 경찰관은 이 짧은 시간에 그들을 제지했고 그들은 다시 한번 경찰의 보호를 받고 경찰이 너희 둘은 다시 분노해. 그만하면 충분해 라고 외쳤습니다. 메리조차 경찰에게 혼나자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진정된 그녀를 쳐다보고 일어섰습니다.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마이켈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나중에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자립을 위해 일했지만 법적인 이익 주장과 식당 사건은 동네에 잘 알려져 있었고 그들의 열악한 업무 태도로 인해 고객들에게 인기가 없었고 그들의 직업은 여전히 위협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은 누수가 있어 수리가 필요한 악화된 가정집이지만 그들은 지금 겨울에 필요한 수리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수입을 썼습니다. 그들은 차갑고 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마이켈과 저는 새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이켈이 살고 있습니다. 위드미는 개와 함께 매일 행복하고 활기차게 놀기 전보다 더 웃는다. 이모도 자주 우리를 방문하고 마이켈은 그녀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다. 이모는 나의 사랑스러운 조카에게 완전히 반해버렸고 이제 그녀는 그를 너무 버릇없게 만든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면 나도 행복해진다. 이모가 현재 일을 마치면 우리와 함께 이사할 계획이다. 앞으로 어떤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기대된다. 그 집 엄마 유산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나누지? 엄마가 아프면 집 전체를 확인해봤는데 거기에 귀중품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 그러면 계속 거기서 살 생각이야?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잠깐만요.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6개월 있었으므로 갑자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집에 대해 생각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낡아서 곧 살기 불안해질 것 같아요. 집을 수리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시골집이 크니까 집을 헐고 땅을 팔아야 하는데 땅이 넓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돈도 꽤 많이 들고 현금만 있으면 나누기도 쉬울 거예요. 어머니가 막 돌아가셨고 병실에서 나온 지 2초도 안 됐는데 언니가 상속 분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부적절했지만 사람들은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순간 분노가 그것을 능가했습니다. 언니의 말이 모든 슬픔에 분노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으세요? 집에 남은 것을 다 가져가세요. 당신은 미혼이므로 그다지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건 너무 불공평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정원에 창고를 둘 수 있고 거기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땅은 둘이 나눌 테니 집 철거 비용은 균등하게 나누자고. 헛간은 너한테 주니까 철거 비용은 내가 부담해야 해. 누나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았어. 근데 지금은 엄마가 우선이었어. 정말 동의해. 응 고마워. 언니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마자 언니는 엄마가 있는 방으로 돌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스프링을 들고 병원을 나갔어. 엄마가 저금통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았는데 마음속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지만 언니가 사라지자 나는 어린 시절 살던 집을 철거하고 땅을 나중에 팔기로 즉석에서 동의하고 놀랐다. 나의 빠른 결정은 부모님이 언니가 없는 동안 나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언니가 나에게 밀어준 낡은 헛간을 치우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내 이름은 할리입니다. 나는 48세이고 나이가 들수록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녀 양육을 마치고 파트너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중 한 명은 아직 미혼이고 5년 전 시골의 어린 시절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거의 50세가 되었는데도 어머니 안나와 저만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경험이나 파트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경험 사람들이 제가 싱글이고 거의 50살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끔 불쌍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20대 초반에 결혼은 했지만 남편은 변했습니다.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 결혼한 지 불과 1년 만에 나를 속였어. 당신이 그렇게 빨리 이혼할 터인데 내가 왜 그런 남자와 결혼했느냐면 애초에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때는 꼭 그럴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20대 초반이었으니 청춘의 어리석음으로밖에 말할 수 없었다. 내 인생의 정말 어두운 장이었다. 유일한 희망은 내가 아이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싱글로서 아쉬운 점은 엄마에게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손자의 얼굴을 엄마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이다. 엄마 잘 왔어요.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겠군요. 아예 크리스마스는 항상 너무 붐비고 정신없어요. 홀리차 좀 끓여주세요. 저와는 달리 마가렛이라는 여동생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결혼해서 조카가 있을 때 아이를 낳고 있어요. 어렸을 때 그녀는 그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어머니에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나는 조카와 함께 노는 것을 고대하곤 했지만 마어거리트은 크리스마스에만 내 조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심지어 그는 바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항상 마가렛과 조카들만 우리 엄마를 방문하고 조카를 더 보고 싶었지만 여동생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뿐인데도 조용히 지냈습니다. 얼굴을 보여줘서 고마웠지만 조카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그쳤는데 대학생이 되면 크리스마스에 시골에 오기가 꺼려질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조카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조카가 집에 오지 않은 이후로 지난 5에서 6년 동안 조카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어머니와 나는 실망했습니다. 나도 마가렛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가렛이 병문안 왔는데 잘 지내요. 마치 어린아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나를 무시하고 급히 집으로 들어가듯 나는 조카와 함께 크리스마스에 방문할 때와 달리 신발을 바로 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렛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명절과 관계없이 불규칙적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녀의 행동은 효도의 완벽한 예와 같지만 조카가 어머니와 나 주위에 없을 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마가렛이 엄마의 어깨를 마사지하며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하고 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뭐죠? 최근에 커피 메이커가 고장나서 아침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집에 커피가 있어서 이제 온 가족이 아침마다 심술구죠. 이대로 계속하면 가족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넌 여전히 극적이야. 이 일의 비용이 얼마나 될지 $600 정도. 내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나 봐요. 너무 화가 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한마디를 내놨다. 마가렛은 기분이 좋아 웃으며 어머니를 바라보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자주 졸랐다. 그리고 내 여동생이 크리스마스에 조카를 다시 데려오곤 했던 이유는 단지 부모님과 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돈과 물건을 요구할 기회이기도 했지만 조카가 집에 오지 않자 그녀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 시간을 지키려고 고집하지 않고 우리 집에 불규칙적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집에 오면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할 확률이 99.9%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방문하는 동안 그녀의 남편은 크리스마스에 감기에 걸렸고 그녀는 우리와 함께 조카를 두고 서둘러 그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여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한 후에야 일어났고 그녀는 결혼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조금 기대고 싶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 하지만 그녀는 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의구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커피 메이커를 구입할 계획이지만 약 $200에 하나 사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녀는 비싼 제품을 사고 싶어 합니다. $600짜리 그 사람은 지금 52세이고 어린아이처럼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가끔 나는 그녀에게 주의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마가렛이 커피 메이커를 혼자 살 수는 없겠고 $600를 요구하는 것은 좀 아니죠.
사치스럽잖아. 엄마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아. 게다가 넌 이해 못할 텐데 독신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 가족도 있고 경제적인 책임도 여러 가지야. 너답지 않아. 월급 다 쓸 수 있는 홀리. 내 여동생이 물어보는 건 부끄럽지 않아. 엄마한테 돈을 받고 주의를 주려는 내 시도가 언니의 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엄마는 종종 곤란한 표정을 짓고 그냥 놔두라는 듯 오른손으로 몸짓을 한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엄마가 지시하면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지. 내 여동생은 어렸을 때 장난감 가게에서 어떤 인형을 사고 싶다고 했더니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짜증을 내는 타입이었어. 처음에 부모님은 거부하시고 울면서 수십 분 동안 거기 앉아 소리 지르고 다른 손님들의 관심을 끌다가 부모님이 당황함을 참지 못하고 결국 인형을 사주셨죠. 물론 그녀는 더 이상 그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엄마는 돈 주는 걸 망설이시는데 내 여동생은 끈질기게 달라붙을 거야. 아, 그런데 내가 사려고 하는 커피 메이커에는 스테인레스 스틸 우유 거품기와 카푸치노 컵이 같이 딸려오는데 함께 모으는 게 좋은데 돈을 줄 수 있니? 그것도 그렇죠. 그 세트 비용은 얼마인가요? $200 정도요. 커피 메이커를 사용하려면 그 세트를 꼭 사야 하나요? 방금 $600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트 비용은 직접 지불해야 하나요? 그녀는 즉시 추가로 $200를 요구했습니다. 엄마는 괴롭힘 당할까봐 엄한 표정을 짓는다. 엄마는 거기 있을 이유도 없이 급히 거실을 나가 부엌으로 갔다. 언니는 엄마 등에 바짝 붙어 $200만 더 내라고 무시하고 엄마는 시작했다. 차를 준비하면서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져 차가운 눈으로 관찰했습니다. 디태치먼트. 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우유 용기로 맛있는 카푸치노와 라떼를 만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엄마가 차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언니가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컵은 커피가 빨리 식지 않도록 디자인된 것이에요. 엄마는 동생이 달라붙는 게 불안해 김이 나는 차를 건드리지 않고 화장실로 가셨어요. 여동생이 욕실 문을 향해 말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컵이 세련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손님을 위해 사용할 생각입니다. 끈적한 컵에 있는 손님에게 커피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나오셨고 언니가 추가로 $200를 주셨는데 굴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언니에게 주의를 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언니가 나를 괴롭히는 시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엄마, 내 여동생의 요청이 거부되면 그녀는 $200의 금액으로 매우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약 10분 안에 해결되었지만 약 20년 전에 내 여동생이 교육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 때 이 괴롭힘은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언니는 부모님 집에 머물면서 부모님이 화장실에서 목욕을 할 때에도 밥을 먹고 자고 있을 때에도 시간과 장소를 무시하고 집요하게 요구를 계속했다. 결국 그 사건에서 언니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언니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분노를 넘어 언니는 커피 메이커 값을 받고 흥얼거리며 떠났습니다. 칭찬할 이유는 아니지만 언니가 방문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집에 가셔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돈을 요구하시고 그토록 소란을 피우시더라도 부모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생각하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인정해 주셨기에 어머니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 언니의 행동에 언니가 방문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다음 동창은 아직 이르지만 다시 오라고 전화했어요. 엄마가 아프셨는데 전화 받으면 바로 오실 수 있나요? 언니가 당일에 날아가서 안심했어요. 언니와 나는 의사의 설명을 들었는데 대부분 어머니가 올해 80세가 되신다고 예상했던 대로였다. 큰 소리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나는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집에 도착해서 엄마 없이 거실이 텅 빈 것을 보니 외로움을 느꼈다. 이 집에 있을 수 없으니 엄마가 더 의지할 것이다. 홀리는 더 커졌다. 믿음직스러운 언니는 내가 다소 쓸쓸한 표정을 짓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를 격려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단어 선택은 나를 조금 괴롭혔지만 그녀도 꽤 흔들렸을 것입니다. 언니의 어색한 격려 시도는 나를 조금 더 낙관적으로 만들었지만 다음날 아침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니의 격려 말이 진심이었는지 언니 뭐해? 뭐 특별한 일도 아니고 스마트폰만 찾다가 없어졌어. 어딘지 알겠으니 자고 일어나면 걱정하지 마. 언니는 집 안을 돌아다니고 있어서 서랍장, 옷장 등을 확인하는 것 같았는데 정오까지 스마트폰을 검색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언니는 계속해서 집 안을 돌아다녔다.
언니 점심 준비됐어. 알겠어. 이제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마당 헛간에 있는 여동생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던 여동생의 행동이 좀 이상한 것 같았지만 어머니의 상황을 생각해서 집에 머물지 않기로 했다. 그날 저녁에 무사히 퇴원했고 6개월 뒤 병원에서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연락을 받고 저와 언니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의식이 없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만 간호사는 여전히 우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시간 후에도 어린 시절 추억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이에 대비해왔으며 이제 그녀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는 엄청난 슬픔에도 불구하고 평정을 유지했지만 집중력이 부족하면 눈물이 쏟아져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나의 취약성을 감지한 여동생은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나를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심호흡을 하고 심호흡을 했다. 언니가 내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다. 위로의 말을 하려는 줄 알았는데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의외였다. 엄마의 유산은 어쩌고 그 집은 유일하게 귀중한 것이구나. 나눌까? 응. 누나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에 생각이 멈췄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슬픔마저 하얗게 희미해졌다. 내 마음은 작동을 멈추고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누나, 엄마가 아프셨을 때 얘기를 계속했는데 집에 확인해보니 같이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나 갑자기 사람들이 이런 거 미리 얘기하는 거 맞지? 6개월 됐으니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고 계속 생각해보니 집도 낡고 리모델링을 해도 계속 사는 게 불안해지는 것 같아. 시골에 있는 크고 오래된 집이라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냥 집을 허물고 땅만 팔면 땅이 꽤 넓어서 가격도 좋을 텐데 그렇게 나누기가 더 쉬울 텐데 돈. 엄마가 돌아가시고 병실에서 나온 지 20초도 안 됐는데 언니가 상속분배 얘기를 가장 당연한 듯이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사람들은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순간 분노가 그것을 능가했습니다. 내 여동생의 모든 말은 내 슬픔 위에 강렬한 분노를 더했습니다. 집에 남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홀리 당신은 싱글이므로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맞지만 내가 다 가져가서 뒷마당에 있는 그 낡은 헛간을 갖게 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거기 있는 것을 줄게. 내 여동생은 노골적으로 내 분노를 무시하며 잘난 체하는 표정을 지었다. 통장과 현금을 스스로 가져가고 가구와 가전제품을 팔아 추가 현금을 얻었습니다. 물론 주된 상금은 땅을 팔아 얻은 돈이었지만 그녀는 또한 황폐한 뒷마당 창고를 청소하는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누겠습니다. 땅은 공평하게 나눠서 집 철거 비용은 서로 나누자고 뒷마당에 있는 낡은 판잣집 철거 비용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 그녀는 싱긋 웃으며 내 첫 예감이 맞는 것 같다고 불만이 많았다. 결국 내 동생과 공유하려고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녀의 요구를 거부하면 그녀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토지가 확실히 번거로울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자산을 처리하는 것이 번거롭고 지금 당장 어머니의 상황이 가장 시급한 관심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못해 정말 고맙다고 어머니가 있던 병실로 돌아가지도 않고 봄 기운을 머금고 떠났습니다. 저는 언니에 대한 마음보다는 어머니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언니에게 엄마는 되지 저금통에 지나지 않았다는 마음의 분노가 더 커졌는데 언니가 사라지자 나는 어린 시절 살던 집을 헐고 땅을 팔기로 하여 깜짝 놀랐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 여동생을 대신해서 혼내라는 부모님의 강요에 우리는 어머니의 추도식에서 공식적인 상속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나중에 여동생이 낡은 헛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창고 철거 비용 분담 얘기는 피하고 우리 대화 내용이 담긴 손으로 쓴 문서를 병실 밖으로 가져와서 서명해달라고 했다. 화를 내고 나중에 생각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엔 마음이 꽉 차 있었다. 헛간 안의 모든 것은 먼지투성이고 흩어진 것들 뿐이었고 헛간 자체는 벽과 기둥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폐한 상태 나는 창고를 청소하기 시작하면서 기둥을 한 번만 잘 걷어차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치가 있기를 바랐던 몇 가지 품목을 찾았지만 해당 시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 골동품 평가는 게임이나 브랜드 품목과 달리 적절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온라인에서 쉽게 조사할 수 없으며 비싸 보이는 물건이라도 대부분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도 온라인에서 골동품 평가를 확인한 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창고의 내용물 꽃병을 치우면 불만은 없었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미 너무 존재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며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이동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창고에 있던 꽤 오래된 자동차는 오랫동안 자동차 커버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녹이 슬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차라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해 보였지만 높은 수리비가 아깝지 않았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운전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창고를 계속 청소하면서 마지막으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모퉁이에서 무릎 높이쯤 되는 더스티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한 팔너비의 고전적인 검은색 금고, TV나 만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이얼이 달린 금고, 물론 열쇠도 없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보이지 않았고, 게다가 너무 무거워서 혼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나온 문제의 물건들 또다시 곤경에 빠졌는데 문득 TV 프로그램에서 잠긴 금고를 열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자물쇠 제조공이 금고를 열었는데 금고 자체는 비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 같았고 자물쇠 제조공이 그것을 살 수 있는 적당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 앞에 있는 금고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내용이 궁금해서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설렘을 안고 자물쇠 제조공에게 연락했습니다. 자물쇠 제조공은 1시간 후에 도착했고 실망스럽게도 금고는 약 10분 만에 꽤 쉽게 열렸습니다. 알고 보니 약 40년 전에 만들어진 금고였으며 그 메커니즘도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아 내용물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금고 안에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잠깐 봤는데 중세 사람들의 생활을 그린 그림이더군요. 금고 안에 들어있어서 귀중할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불확실해 보이려고 추가했어요. 이미 결심했어요. 나는 잘 알려지지 않은 꽃병이나 텐실에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은 동안 골동품 상인에게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쓰레기 감정사를 부르는 것 외에 그것들이 완전히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노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만 금고에 숨겨둔 두루마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골동품 상인에게 평가를 받을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들뜬 마음으로 골동품 전문 상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건의 수량을 보면 그 사진은 유명 작가의 작품임이 밝혀졌으나 실제 감정가는 $10,000에 불과했습니다. TV에서 볼 수 있는 수백만, 수십억 달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진에 비하면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물건들 계속해서 감정을 받았고 그 사람이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물건들이 차례차례로 수천 달러의 가격표를 받았고 창고에서 나온 다른 물건들을 감정한 결과 골동품의 총 가치는 약 $3,000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감정 가치가 없는 품목을 가져가는데 동의했지만 골동품을 한동안 소유하고 공식적인 구매는 상속 논의 및 서류 작업이 완료된 후 이루어졌지만 가져간 후에는 창고 정리가 매우 쉬웠습니다. 모든 항목을 평가한 후 딜러에게 만족감을 느끼며 작별 인사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질문한 것은 차가 저기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낡은 차입니다. 잡힌 것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감정인의 관심은 덮개를 제거한 후 창고에 남아있는 낡은 차였습니다. 너무 게을러서 깔끔하게 다시 씌울 수 없었기 때문에 차의 일부 부분이 눈에 띄게 반쯤 덮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귀중할 것 같지만 그 차는 녹이 슬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심각합니다. 아마도 빈티지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모델일 것입니다. 차고를 소유한 친구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자물쇠 제조공에서 감정인까지, 감정인에서 자동차 딜러까지 헛간과 관련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연결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이 운명의 문제였고 아마도 그것으로 차를 처리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날 추천 자동차 딜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집에 찾아온 자동차 딜러는 차를 보고 잠시 눈을 크게 뜨고 30분쯤 지나서 차 내부와 밑면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딜러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이 차는 사실 약 40년 전에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국산 모델입니다. 상태도 그리 나쁘지 않고 $50,000면 살 의향이 있다고 하더군요. $50,000면 너무 놀랐습니다. 이 금액이면 내 눈이 머리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고와 집의 철거 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물쇠 제조공 및 자동차 딜러와 맺은 관계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지만 테일윈드는 저에게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실례가 아니길 바라지만 이 차를 팔아도 될까요? 아버지 차였나요? 사실 제 아버지 차였으나 이제 여기 계시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최근에 돌아가셨고
저는 지금 집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5만 달러 상당의 차가 있어서 여동생이 반대할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추도식 이후 약 2주 후에 여동생과 상속 분배에 관해서는 상속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논의한 대로 괜찮으니 소지품 처리 및 집을 철거하는 일정을 정할까요, 언니?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해 드릴까요? 창고는 내 것이 될 거야. 그렇지 맞아. 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거야? 장례식 날 서류에도 서명했잖아. 창고 철거 비용은 내가 부담해야 한다는 거 알잖아. 내가 그냥 원했던 건 의심만 해. 창고에 있던 골동품의 가치가 3달러 3,000달러이고 차의 가치가 5만 달러라는 것을 확인하세요. 제 여동생이 너무 놀라서 턱이 풀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죠. 눈알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낡은 헛간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헛간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헛간에서 제가 보물이 나왔다는 걸 알았을 때 바로 공평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마지못해 5만 3천 달러에 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내 여동생이 빨리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헛간을 건네받은 나는 그녀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나와 서면으로 한 약속을 어기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내 여동생은 되게 꽤 완고하고 이번에는 그녀의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그녀는 이미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헛간에 대해 논쟁할 수 없었고 마지못해 내 논리적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5만 3천 달러입니다. 제가 저축한 돈은 약 2만 달러 외에 엄마가 저축한 돈도 있습니다. 이 집의 땅이 약 1000평방야드이고 시장 가격이 약 22만 달러인 것을 확인했을 때 이 집의 땅을 팔아 돈의 절반을 얻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철거 비용을 절반으로 나눌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약 66만 달러, 8만이 되어야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수천만 달러 상당의 유산이나 큰 집을 놓고 다투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 규모인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방송을 보면 여전히 상당한 금액입니다. 6만 달러 넘게 흥정하는 언니 8만 달러 허전함을 금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대화를 보시면 어떨지 궁금했다. 어쩌면 내 동생이 이런 상황에 빠질 것을 알고 몰래 나를 이끌어 주었는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여러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느꼈어요. 아쉽게도 언니가 가져갈 예정인 6만 달러가 나한테 대신 가겠다고 20년 전쯤 언니는 무슨 소리야? 아이를 낳고 엄마, 아빠한테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집을 짓고 싶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일주일 동안 고생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드디어 돈을 줬어요. 정말 일했어요. 애석하게도 그때 받은 돈이 6만 달러였죠. 그렇죠. 특혜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미 눈치채고 있던 여동생이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돌리며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딜러가 추천한 변호사가 특혜를 준다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조건도 다양했는데 본질적으로 돈이나 토지 같은 재산을 미리 받았으면 상속분에서 공제하고 재산을 나누는 게 문제였습니다. 공평하게도 제 여동생은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사는 대가로 무려 6만 달러를 받았지만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분할에 있어서 제가 추가로 6만 달러를 받지 못하면 불공평합니다. 제가 6만 달러를 드린다면 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헛간에서 5만 3천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른쪽 그게 내 몫으로 계산될 수 없나요? 방금 전에 확인해보니 제가 헛간 물건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헛간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엇 여기서 나누는 건 땅이 좋지 않나요? 그럼 돈도 못 받을 거고 게다가 집을 나눠도 집 철거 비용은 최소 2만 달러는 내야 할 것 같아요. 2만 달러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 2만 달러를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더 나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할리가 집을 구한다면 집과 전혀 공평하지 않은 땅을 모두 제가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도 뭔가를 주어야 할 땅을 당신은 비록 당신이 낡아빠진 낡은 헛간을 나에게 밀었지만 나는 이 조건에 굴복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소. 이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물러나거나 돈을 지불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을 철거하기 위해 2만 달러를 내야 했고 당연히 언니는 어쩔 수 없이 좌절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고 이 사건 이후 언니가 집에 올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집을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당분간은 집에 놔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집요하게 또 뭔가를 요구하는 그녀를 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는 재단 앞에서 손을 꼭 잡고 사후에 부모님에게 언니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다고 보고하며 감사했다.
이 사건을 기획한 며칠 후 여동생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사과했다. 알고 보니 여동생이 어머니에게 금전 요구를 숨긴 것과 이 상속 문제를 가족에게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내 조카가 대학생이 되면서 집에 오지 않았던 것은 그가 대학생이 되면서 가족을 방문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여동생은 크리스마스 선물 약속을 지렛대 삼아 우리에게 물었다. 돈 때문에 어머니는 조카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크리스마스에 그를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조카는 최근 상속에 대한 논의에서 처음으로 이 상황에 대해 알게 된 것입니다. 6만 달러쯤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돈을 쓴다. 내 여동생이 과거에 가족 돈 중 2만 달러 이상을 써버렸던 6만 달러를 다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받기도 전에 그 돈을 쓸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이었다. 그달에 내 조카와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내 조카를 전당포로 이용해 우리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했고 가족의 돈 중 2만 달러를 고갈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에게 스턴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매우 겸손해졌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 부모님이 더 이상 집을 허물지 않고도 여동생에게 이점을 주기 위해 저승에서 오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나는 아직도 어린 시절 집에 살고 있습니다. 헛간에서 보물을 현금으로 바꾸어 미래를 위해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집수리도 하고 이제 직장인이 된 조카가 오늘 가끔 찾아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가족 재단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평화로운 날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알리 터너입니다. 35세 이혼녀입니다. 재혼하고 정규직으로 일하다 오늘 재혼 후 낳은 두 아이를 키우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중요한 날 우리 아이는 절차를 거쳐 남편과 내가 동문인 대학 부설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종종 입시라고 불리는 우리 둘 다 그의 중요한 순간을 즐기기 위해 하루를 쉬었습니다. 우리는 학교 게이트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님은 이미 입구 표지판 옆에서 행복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아빠가 도착하면 가족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금 늦었던 남편, 그때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내 몸이 긴장한 게 아닐까? 다시 한번 나를 부르는 그 목소리에 눈을 돌렸더니 내가 기대했던 바로 그 목소리가 동행한 전 남편이었다. 내 아들과 같은 교복을 입은 남자애가 같은 학교에 있을 수 있을까? 그 아들의 생일은 9월. 내 생일은 7월일지도 모른다. 충격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날을 망칠 수는 없었다. 오랜만이야. 차갑게 인사하며 다가가던 오늘은 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옆에 서 있던 아들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작은 손의 온기를 느끼며 내 안의 혼란은 점차 가라앉았고 나는 마음이 차분해졌지만 제대로 된 말이 부족했다.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나는 떠나고 싶었지만 결국 전 애인이 도망치려던 참에 아쉽게도 상대방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아들과 달리 재미있어 보였다. 신기하게 쳐다보던 그때 들려오는 틀림없는 하이힐의 소리는 기다림. 내 전 부인이라니 우연이구나. 여기에서 만난 여자, 그때 보고 싶지 않았던 여자가 나타났다. 그때 나를 벅차게 만들려고 했던 옆집 여자 발랄함은 여전한 과시성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듯 그녀는 명문학교 입학식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에 타이트한 미니드레스에 새빨간 스틸레토 힐을 신었다. 어떻게 과거를 회상하며 학교의 기준을 통과했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편견이 있는데 그때 받았던 대우를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전 애인이 악랄하게 내 아이냐고 묻고 재혼과 다산을 비웃었다. 진지하게 초등학교에 아이가 있는데 잠깐만요. 이 애는 내 애인데 어쩌지 그래서 재혼했지. 응 내가 그랬어. 그래서 내가 널 차버리고 내가 밑바닥까지 떨어진 후 넌 결국 이혼한 남자랑 인생을 망치게 됐지. 뭐 어휴에 있는 남자랑 재혼했어. 너 불임 결합녀는 깜짝 놀랐어. 그의 잔인한 말에 나는 그의 파트너의 조롱하는 웃음에 방해를 받았다. 숨을 헐떡이며 두 사람은 저속한 대화를 토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아이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랐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은 불모자 불량녀 그만해 날 죽이는구나. 난 그 사람 덕분에 웃음이 멈추지 않네. 너를 만나서 우리 아들이 태어났으니 감사해야 할 것 같아. 절대 전 애인에게 고맙다는 말은 절대 안 돼. 농담이야. 난 그녀와 그녀가 행복하다는 것에 결코 감사하지 않을 거야. 절대. 이 아이는 아마도 그녀의 새 남편이 그녀와 전혀 닮지 않았을 거야. 당신 불임 여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렇지. 불임은 그녀가 무감각하다는 뜻이야. 그게 무슨 문제인 것 같아? 역겨워. 난 무감각한 불임 여성과 결혼했어. 마크 넌 최악인데 이제 반응이 아주 좋은 내가 있어. 그만둬. 너 근데 심각하게 불임 여성이 이혼한 남자와 애도 재혼하는 거 말만 들으면 웃긴 불쌍한 남자야. 이 바보들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끝없이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
어른들이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천박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남들의 비난하는 시선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 그들의 거짓말도 충분히 들었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하려고 남편 톰이 재빨리 다가와 전남편과 그의 아내가 여전히 무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무시하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또 마주치게 될지도 모르니까 남편을 소개할게요. 내 옆에 키 큰 남자가 서 있는 걸 알아차렸어요. 전 애인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의 새 파트너는 헐떡거렸어요. 이게 당신 남편이군요. 너무 잘생겨서 무시하고 톰은 그 사이에 있는 제복을 입은 아이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런 다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톰 터너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작은 딸을 내려놓고 연락합시다. 톰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부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뒤를 따랐던 내 딸이 이제 땅바닥에 서서 즐겁게 자기 오빠를 껴안았고 그는 자유의 손으로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당신 것입니다. 예, 그녀는 내 딸입니다. 그녀는 이번 봄에 유치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신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둘 다 정말로 내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남동생 톰이 친절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사진을 찍고 안으로 들어가자. 응, 그럼 실례하자. 우리는 며칠 만에 전남편과 그의 아내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 식구 4명과 함께 교문을 향해 걸어갔다. 근처에 있는 엄마 친구에게 인사를 하고 가족 사진을 찍고 입장했습니다. 아까 서 있던 자리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식을 마치고 몇 시간이 지나도 시끄러운 여자와 아이와 함께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전남편을 보았습니다. 주차장까지 여전히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이 수다를 떨며 웃었다. 내 딸은 동생의 배낭에 푹 빠진 듯 반복적으로 그것을 보고 웃었다. 톰은 왜 웃느냐고 물었다. 나는 웃지 않는데 쟤네 너무 귀여워서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점심을 먹으러 의논하던 중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할 때 차에 도착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몸을 돌리자 급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AP 포르쉐가 볼 필요도 없이 진지한가라고 중얼거리는 조용하고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남편의 목소리가 살짝 숨이 차서 우리를 따라오는 듯 여자와 아들은 서둘러 그를 뒤쫓아 내부적으로 어색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내 앞에 있는 이 남자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그런 설익은 정보에 만족한 그는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던 전 부인이 예상치 못한 일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었고 내가 진짜 연애를 시작할 의도도 없이 의도적으로 그를 도발했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렇게 특별한 날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중에 단편적인 정보를 듣게 될 텐데 상황이 너무 완벽해서 우리가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할 말이 많아 내 무시하는 반응이 예상대로 그를 믿기로 삼았어. 너무 쉬웠어. 내가 톰에게 눈으로 신호를 보냈더니 그는 뒤차 문을 열었어. 나는 내 전 애인을 초대해서 당황한 여자를 정중하게 무시하고 그 아이를 우리 사이에 앉혔어. 친구를 사귀어 알았어. 나 아이들에게 음료수와 책을 주고 어깨를 두드리며 안심하게 웃으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전 애인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씁쓸하게 우쭐대며 두 아이의 행복한 가족을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감정적 폭발은 내 머리를 식힐 뿐이었고 그의 감정은 항상 강렬하거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극단에 흔들리던 나를 기억했습니다. 진정하고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합니다. 연락했는데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상당히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뭔가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듯 침묵했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기로 결정했는데 당신이 불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 유명한 클리닉에서 불임 치료를 받고 있던 거야. 그게 불임이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계속 불임 얘기를 늘어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애를 낳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걔네는 너랑 닮았어. 앞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말하는 것은 물론 모두가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큰 아들은 침을 뱉는 이미지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진정으로 내 것이고 탐의 아이들입니다. 그런 다음 불임 치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신과 엘라이는 왜 무엇입니까? 당신과 엘라이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아까 전 동료가 왜 전처의 남편인지 궁금해서 너무 놀란 표정이었죠. 맞죠? 내 전 남친은 동료를 숨길 수가 없었어. 옆에 있던 여자는 멍한 표정으로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지.
내 전 동료가 지금 내 아내의 남편이었다면 불편했을까? 뭐 아니 그게 아니야. 아하하 넌 늘 거짓말을 그렇게 서툴렀지 뭐 탐과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에 서로 알고 지냈던 방식으로 사실. 잘 됐어요. 엘라이와 나는 소꿉친구지만 나이 차이가 꽤 나죠. 글쎄요. 나도 당신과 동갑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였죠. 친구들과 우리 둘 다 항상 같은 고향에 살았었지? 그럼 너의 고향은 엄마들이 가까우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놀게 되지. 그렇지 나는 엘라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빅브러더로 몇 년 동안 알았어.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 일을 시작한 뒤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제가 결국 거짓말의 남편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집 근처에서 당신을 보고 놀랐어요. 당신이 보고 있었죠. 톰이 가끔 보이는 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때는 톰과 전 남편이 전직 동료였다는 걸 몰랐지. 넌 보고 싶지 않았겠지. 뭐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이상한 말을 할 줄 알았지? 너는 항상 야근이나 출장으로 회사에서 여자를 때린다고 놀았지. 믹서나 파티에 가면서 야 터너 그만해. 내 전 남편의 불편함이 더 분명해졌어. 왜 내 냉담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가 몇 년 전의 일로 당황하고 있었는지 내가 할 수 없었어. 재미는 없지만 더 웃고 싶어서 일부러 전 남편과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탐이 당신을 놀라게 한 이유는 모든 것이 노출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와우 정말 나쁜 비밀입니다. 뭘 숨기고 있는 건지 당황한 전 남편 옆에 이 지독한 비밀 그 여자 도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 나는 속으로 그 사람이 더 나쁜 모습을 보였고 이제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고 나는 가까스로 기쁨 없이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어. 그럴 필요 없어. 이제 나는 당신의 플레이보이 방식과 부정행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아마도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전 남편의 얼굴 표정은 그의 놀란 얼굴이 거의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정말 놀랐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가 생각해야 할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할 정도로 과소평가되는 것에 깊은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나는 달랐습니다. 나는 비난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내 일행 중에 믹서와 파티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웨스트 헐리우드 같은 곳에 자주 가곤 했고 아마 아직도 기억력이 좋아서 사교성이 좋고 결혼식 사진도 보고 무심코 보여줬더니 당신이 당신 남편인 걸 알아차렸어요. 그 사람 정말 나쁜 남자야. 그녀는 당황했어. 그녀는 내 이면에 대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줬어. 난 내 이면을 본 적이 없어. 아 내가 보여준 얼굴과 너의 진짜 모습이 다르다는 걸 몰랐지. 그 정도는 묻지도 않고 알았어.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충격에 휩싸인다. 그 사람 같은 사람은 자기 본성을 모르고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기억하면서 나는 잠시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 여자는 정말 뭔가가 나에게 영상을 보냈고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다른 여자들과 시시덕거리는 사진. 그녀는 우리가 결혼한 뒤에도 당신이 총각처럼 파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걱정이 컸다. 그녀는 강력한 지원자였고 당신의 현재 아내도 그 파티 만남에 포함됐다고 내가 말했다. 그 후 그는 내 말에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종종 동의를 의미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정보가 포함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내 제안에 따라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은 노려보는 눈빛을 무시한 채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거절에 흐뭇하게 웃는 나를 보며 나는 계속 말했다. 지금 당장 증거를 보여줄까? 내 가방 안에 휴대폰에 다 들어있으니 내 제안에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을 무시하고 나는 계속했다. 우리가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직후였다. 톰이 SNS로 뒤늦은 결혼 축하를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는 저녁 먹으러 나갔고 그때 그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당신이 회사에서 하고 있던 일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일찍 그의 불륜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의 얼굴 전체를 통해 알게 된 실망스러운 사진이었습니다. 왜 내가 엘라이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녀는 소중한 어린 시절 친구이고 그녀의 남편은 그의 불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레이보이 방식으로 결혼 후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했어요. 상사의 신뢰 그리고 회사 여자가 임신했다고 말하면서 책임을 지라고 했을 때 크게 소란을 피웠던 거 기억나?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던 거 아닌가?
그때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고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을 구하기 위해 애쓰며 면접도 보고 놀기도 하고 너도 그걸 알고 있었어. 물론 나도 내가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걸 알았어. 뭔데? 내가 아무 말이라도 했다면 그만뒀을 텐데 그때쯤이면 난 더 이상 너에 대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 우리는 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사실이 되었더라면 내가 주변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너의 분류는 결국 당신이 원했던 대로 아이를 갖는 것에 그토록 집착한 누군가를 위한 임신. 그건 당신이 한 번도 임신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왜 지금 임신을 하는 걸까? 그 사람은 뻔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미 분명히 밝혔어요. 중요한 요소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지만 그의 오만함으로 인해 눈이 멀었습니다.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는데 임신의 한 가지 요소가 빠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임신에 필요한 요소가 남자와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여자는 자기 일을 해서 내가 통과는 정상적으로 임신할 수 있었지만 당신과는 임신할 수 없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가 뭔가를 깨닫는지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지 궁금해서 그는 내가 더 바랐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욕하기 시작했지만 다시 한번 실망했습니다. 이 남자가 그를 침묵시키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임기입니다. 내 말에 갑자기 멈춘 듯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미친 짓입니까? 나 여기에 아이가 있어요. 내가 불임이라면 이 아이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아내 얼굴 좀 보지 마. 아내 얼굴은 어떻게 봐줄까? 모두의 시선이 거기로 쏠리자 그의 화려한 아내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필사적으로 표정을 숨기려고 애쓰고 있었다. 당연하지. 상황이 이상해. 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 너 괜찮아? 창백해 보여. 아 그래. 그 희미한 반응에 나를 향한 불만이 쏟아졌어. 야 이상한 말을 해서인지 그녀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게 당연지사. 그녀의 오랜 비밀이 드러날까봐 나는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의 무색한 얼굴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농담은 그만둬라. 헛소리하고 있다. 그의 얼굴은 화를 내며 어리석게도 그가 아내를 계속 변호한다는 것을 모르고 나는 그 말을 떨어뜨렸다. 망설임 없이 가장 큰 폭탄 테스트하러 갈 때 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괜찮았는데 남편이 불임이었는데 솔직히 믿기지 않네요. 그동안 이 불임 남자가 저를 억지로 조롱하고 불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 검사 결과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기억력은 불편한 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건 그의 전형적인 전부 아니면 전무, 올 오어 너싱, 성격이죠. 우리가 불임 상담하러 갔을 때 기억나세요? 당신도 검사를 받았죠? 그렇군요. 불편한 것을 잊어버리는 게 정말 당신과 같군요. 병원에서 불평하는 거 아냐?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고 그는 희미하게 인정하며 중얼거렸던 것을 막연하게 기억했다. 그런 경험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는지 믿기지 않는다. 그는 정말 여러 면에서 엉망이 됐다. 나는 톰에게서 그것을 들었다. 회사 술자리 보호대 안 써도 임신 안 시킨다고 자랑한 톰. 너아. 그렇게 대담하게 자랑한다고 말하지 말았어야지. 전 애인의 얼굴이 일그러진 가운데 톰이 쿨한 표정으로 대답하는 걸 누가 들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레드 그런 순간에 사람의 내면의 평화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당신을 임신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불임 상담에 당신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닐까요? 그 사람이 우리 불임의 원인인지 분명히 하고 싶었는데 사실이 밝혀졌죠. 당신은 불임이었어요. 내가 검사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을 때 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의 현재 아내가 쓰러질 것 같았기 때문에 당신이 이 여자를 데려왔을 때 여기서 난 내가 속았다는 걸 알았어. 뱃속에 아이는 내 것이 아니야. 내 전 애인은 완전히 어이가 없어. 입술이 떨렸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바로 나한테 끌려간 건 너희 둘이었는데 결국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결혼 생활 이 아이를 위해 한마디 말도 없이 나를 떠났습니다. 저와 직장 동료와의 문제는 아내 몰래 조용히 해결하려던 것이 최악이었습니다. 상위 기업에 취직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젠장. 그 사람은 분노로 얼굴이 찌푸려졌고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옆에 있는 여자의 멱살을 잡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미약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나귀는 충동적으로 꽉 잡았고 그는 그녀의 옷깃을 흔들어 동률의 앵그리 워즈즈를 풀었고 그 아이는 그랬다. 맞습니까?
소녀들 사이에서 당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크 어쨌든 나는 그 사람이 불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난 그냥 내 도박의 볼모였을 뿐이야. 이건 농담이야. 내가 알면서 여전히 내 인생을 나에게 강요해서 미안해. 내 앞에 펼쳐지는 파르설 장면이어서 미안해. 눈빛 솔직히 그들의 위험한 행동을 보고도 감정은 급속도로 식어갔다. 나는 편을 들 생각이 없었다. 하나는 전 남편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나를 떠난 여자.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 나는 뒷좌석을 잠깐 힐끗 보았다. 안에서 세 아이가 함께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고 이 추악한 싸움을 보러 돌아오지 않길 바라며 가끔 웃기도 했다. 아득한 눈빛으로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오늘 계약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또 아들을 교문에 데려다 줬어요. 엄마 나 지금 나가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는 재빨리 친구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정문을 통과했고 그의 작은 모습이 학교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톰을 만나러 향했어요. 톰을 내려줬나요? 물론이죠. 그는 새 친구도 사귀었고 학교에 갈 생각에 신이 난 것 같았어요. 오늘 들으니 정말 반가웠어요. 우리 둘 다 하루 휴가를 냈어요. 저는 아들을 내려줬고 톰은 딸을 데려다 주었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침 식사 눈앞에서 맛있는 아침 식사를 즐기다 우리는 커플로 함께 이 드문 평일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일어난 일은 톰이 내 전남편의 아이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뿐입니다. 그땐 남편을 놔주세요. 그 작은 생명은 구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땐 망가진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보다는 작은 생명을 지키기로 선택했어요. 그저 그 작은 생명이 무사하길 바랐을 뿐인데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정말로 행복해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내 우울한 기분에 가슴이 아프다. 톰은 작게 웃었다. 당신은 또 심각한 일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봤던 건 괜찮아요. 셋이 같이 시내에 나갔었지. 정말 그래. 놀라울 정도로 안도한 표정. 톰은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긴 듯 부드러운 미소로 안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 만난 이유가 있었나 봐. 톰이 농담을 한 건지도 모르겠다. 모든 상황이 그의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내가 느낀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감사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은 평화를 찾고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미한 무지개가 떠있던 하늘에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수학여행 가기로 한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냥 전화라면 괜찮았을 텐데. 상황이 달랐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지? 엄마 너도 날 속였지? 딸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게다가 전화로라도 먼저 알 수 있을 정도로 울고 있으니 진정해. 다 들을게. 알았어.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줄 알고 필사적으로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한동안 애썼다. 왜 울고 있는지 설명하라고 재촉하지도 않고 기다렸다가 점점 얘기를 시작했다. 엄마 내 확인해 줄래? 내 배낭 넣을 공간은 내 배낭. 잠시만. 그녀가 물었을 때 나는 그녀의 방에 무심코 남겨둔 배낭을 들여다보았다. 그녀가 뭔가 잊어버린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숨이 막혔다. 내 딸에게 물어봤어. 너 이거 아냐고. 내 아까 전화 받았어. 내가 내 진짜 딸이 아니라고 했어. 그 사람이 정말 내게 그렇게 말했니? 네. 그래서 너도 나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어. 누군가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 너는 내 딸이야. 그게 사실이야. 정말 그래. 정말로 너는 내 뱃속에 품은 아이다. 그 후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주다가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라 시어머니에게 바로 연락해서 이렇게 복수했다. 내 이름은 줄리이고 중학교 딸 이반과 남편 해리와 함께 살고 있으며 재혼했습니다. 해리가 사업 파트너의 직원으로 우리 회사에 왔을 때 만났습니다. 정신 상태가 안 좋았던 걸까? 미안 난 괜찮아. 정말 안색이 안 좋은 거 아니냐? 화장실로 도망갔다고는. 정말 괜찮아. 해리가 싫은 건 아니었어. 하지만 그 이후로 그가 나를 꿰뚫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가 사무실에 올 때마다 여기에서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원하시면 이것을 가져가세요. 아, 고마워요. 그렇군요. 답례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걱정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GRA 바인을 통해 내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처음에는 들었을 것입니다. 단지 동정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가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혼을 선택할 이유가 왜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해리는 계속 공격적으로 나를 쫓아다녔다. 물론 행복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먼저 말해야 할 것이 있다.
1살짜리 딸이라 내가 너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방해해도 상관없어 젤리 너도 딸도 사랑할 자신 있어 갑자기 깜짝 놀랐어. 고백 당시 우리는 몇 번 함께 저녁을 먹었을 뿐이고 그런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그는 말했지만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한 직후 그의 직설적인 말은 유쾌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이반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반도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한 지 1년 후에 우리는 재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저를 지지해주신 유일한 사람은 시어머니뿐이라고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었고 재혼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남편과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과거를 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지만 점차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이 빨라지고 내 딸 아이본이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단어는 부인이었습니다. 물론 행복했지만 혜리는 기분이 좀 달랐어요. 왜 엄마가 아빠라고 말한 것만큼 빨리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 걸까요? 엄마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그 아이의 진짜 아빠가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혜리가 막 말하려고 했을 때 나는 막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는 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재혼할 때 조심하겠습니다. 이반이 성인이 될 때까지 혜리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부모님과 시어머니 모두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찬성하셨죠.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해요. 사실 저도 재혼했어요. 우리의 경우 혜리는 이전 결혼해서 낳은 남편의 아이였어요. 정말 그렇죠. 혜리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것이 혜리가 재혼에 대해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이유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했고 우리 관계도 좋은 것 같아요. 이분누도 그녀의 할머니 졸리를 좋아했어요. 갑자기 전업주부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반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후에 혜리가 이 얘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냥 이반이 그러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으니 괜찮을까요? 미래는 내가 일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 결국 내 말이 맞을 거야. 나는 전업주부가 된 적이 없어. 이 무렵이었던 것 같아. 혜리가 이반과 단둘이 있는 것을 꺼린다는 느낌이 들었어. 일을 해야 했어. 주말에는 교대 근무 일정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했어요. 이반은 어디에 있나요? 그녀는 그녀의 방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토요일에 제가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이반이 그녀의 방에서 혼자 놀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 아빠랑 놀자고 했는데 정말 싫은 것 같았어요. 아빠가 너랑 놀고 싶어 할 것 같아 즉흥적으로 말했지만 생각해보면 혜리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다 보니 그 둘의 관계가 애본처럼 급격히 악화되는 것 같아서 초등학교를 시작하고 다양한 것을 배웠습니다.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그녀에 대한 혜리의 태도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요즘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느꼈어요. 당신은 이반에게 좀 냉담했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이반이 그런 사람이라면요. 춥다. 정말 날 믿지 못하는 건 단지 너를 너무 늦게 본 게 아니라 혜리가 크게 한숨을 쉬는 그의 얼굴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난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말해줄 수 없어. 그 사람이 그냥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난 계속해서 그 사람과 대화할 거야.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잖아. 혜리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집을 나갔고 다음날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았어. 넌 어디 있었어? 중요한 건 날 내버려둬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은 게 실수였을지도 몰라. 이반은 스스로 생각하기 위해 6학년 AB가 되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나에게 엄마가 아빠를 싫어하나요? 왜 아빠가 말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셨어요. 맞아요. 할 말을 잃었어요. 성심껏 대답하면 혜리와 아이본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당신이 너무 빨리 자라서 좀 혼란스러우시지만 아버지는 당신을 정말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알겠습니다. 상황은 정말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반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 동안 혜리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혜리, 이반이 나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던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겹다. 그 사람은 내 친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친딸을 낳았다면 화를 냈을 때 혈연관계가 중요한데 왜 나랑 결혼했느냐. 그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상상했던 게 아니야. 바꾸기엔 늦지 않았어. 너무 늦었어.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할 테니 더 바라지 마. 장난하지. 지금 혜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나 목소리. 아 너무 짜증나. 제발 이 얘기 다시는 하지 말자. 넌 그냥 도망가는 거야. 도망치는 거 아니야. 난 참으면서. 그런 말을 들먹일 자격이 없어. 혜리 갑자기 일어나서 발로 찼어. 그가 앉아있던 소파. 나는 긴장해서 깜짝 놀랐고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그가 나를 때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다시 하면 이해합니다. 다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분명한 위협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반을 흥분시킨다는 생각이 날 겁먹게 했다면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 알았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 물론 그 이후에는 우리 부모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 우리 결혼 생활이 바닥을 쳤다. 이반이 학교에서 집에 와서 나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아, 시간이 벌써 됐나? 잊어버린 거야?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야.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워싱턴 DC, 워싱턴 DC. 그거 좋은데 그 사람 정말 있었나 봐. 수학여행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가볼 만한 기념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막 직장에서 돌아온 해리가 우리에게 둘이 이본느 밖에서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나는 침묵했다. 우리랑 오랫동안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조용해요? 그렇지 않은데 무슨 일이냐? 이본느는 곧 수학여행을 가는데 아, 수학여행인가 물어봐도 대답은 무심한 것 같으니 대화는 거기서 끝났고 해리는 앉았다.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반과 저는 대화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조금 겁이 나지 않았나요? 그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나은 방법으로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이반은 자신에 대한 해리의 태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그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수학 여행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늦게 집에 올 예정입니다. 저녁 식사는 어떻습니까? 그날 이후로 그는 거의 항상 집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항상 일 때문이라고 말했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나에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고 웃었습니다.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나에게 냉담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졸리야. 내 생각엔 최선이라고 생각하니 안심이 됐어. 장모님과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있어서 안심이 됐어. 그럼 이본 수학여행 전날 내일 이본 수학여행이잖아. 그런데 시간이 몇 시지? 그녀가 떠나는 건 보통 때인 것 같아요. 그의 갑작스런 관심이 뭔가 이상해 보였죠. 그냥 내 딸에 대해 걱정한 것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지만 다음날 아침에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해리가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것은 당신에게 특이한 일입니다. 그날에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다니.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 보였고 내가 막 출근하려고 할 때 이반은 활짝 웃으며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을 했는데 평소대로 출근할 시간이었는데 해리는 아직 집에 있었어. 준비를 좀 끝내야 해. 어서 가야겠어. 열쇠 잘 관리해. 그러면 확실히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뭔가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다른 준비를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수학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던 이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였으면 괜찮았는데 상황이 달랐다면 내가 왜 이 일을 겪고 있는 거지? 엄마도 나를 속였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이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게다가 그녀는 울고 있었다. 너무 힘들어. 전화로도 먼저 알 수 있을 정도로 진정하고 다 들어볼게. 알았어.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한동안 필사적으로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 그녀가 왜 울고 있는지 설명하라고 재촉하지 않았어. 기다렸다가 점점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 방에 내 배낭 좀 찾아줄래? 배낭 좀 물어보면서 잠깐만 방에 아무렇게나 놓아두었던 배낭을 들여다봤어. 뭔가 잊어버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숨이 막혔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봤습니다. 그녀의 전남편으로 추정되는 사진과가 태어난 이반의 사진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가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가 이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시 이반에게 이것에 대해 아시나요? 예, 방금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진짜 딸이 아니라고 했어. 그 사람이 정말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그래. 그래서 너도 나를 속이는 줄 알았어.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리라는 걸 믿을 수 없었어. 넌 내 딸이야. 그게 사실이야. 정말 정말 너는 아이다. 뱃속에 품고 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아빠가 전화했지. 맞네. 갑자기 전화해서 내가 친딸도 아니고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속인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다음 그는 나에게 전화해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배낭 안을 살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엄마 그 말이 나에게 용기를 줘서 배낭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이반에게 그 내용물에 대해 말해서 그녀는 내내 조용히 들었고 내가 마친 후 이반이 물었고 이반이 물었지 물론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너는 왜 그가 뭔가를 하겠느냐고 물었지 그렇게 질문을 듣고 보니 나도 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안 전화를 해야 하니까 일단 끊을게 알았어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 엄마 안녕 얘기 좀 해야겠어 졸리. 오랜만이야 왜 오늘 너무 급한 것 같냐 난 시어머니에게 그 바보가 한 일을 자세히 다 설명했는데 그 바보의 반응이 나를 압도할 뻔했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글쎄요. 시어머니가 뭔가 이상한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반은 그 사람 손자 맞죠? 혹시 다른 얘기 들으시면 알려주세요. 물론 감사하겠습니다. 해리가 이전에 자기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그 사람이 집에 오기를 기다렸어요. 집에 왔어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얘기하는 게 중요해. 해리는 짐작한 것 같았고 희죽희죽 웃었어. 배낭 안을 봤어. 그래 너 뭔가 끔찍한 짓을 했어. 난 한계에 도달했어. 알잖아. 난 내 친자식을 원해. 내가 우리 딸을 포함시켰어. 솔직히 나는 그녀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보는 방식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또한 당신이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당신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아마도 그녀의 진짜 손자들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순간 그 사람한테 너무 실망했어. 아무 말도 안 했으니 다른 사람이 있지. 바로 다른 사람. 물론 지금은 숨길 필요가 없지. 박남회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혼원해. 난 괜찮아. 위자료 줄게 후회할 거야. 내 분노를 조절하려는 건 너란 걸 알잖아. 해리한테 또 물어봤어. 그 사진들은 어떻게 구한 거야? 지인한테 물어봤어. 힘들었지. 내 후배가 당신 전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당신이 이 모든 목적을 행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당신과 이반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이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침묵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난 어차피 잊어버린 것 같으니 그 사람은 다시 여기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아마도 그의 여주인을 만나기 위해 다시 떠났을 거야. 해리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한 약속을 서면으로 기록해 두었어. 그리고 이반이 수학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응, 집에 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우울해 보였습니다. 아빠는 어디 계시나요? 그가 우리에게 남겨둔 것은 이반에게 전화한 것과 배낭 물건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엄마 저는 이본느 너한테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이혼할까 생각 중이야. 이본느의 표정은 우울함에서 밝아져서 좋다 그러면 넌 반대하지 않을 거야. 난 반대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나중에 나한테 아버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해리는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를 보냈고 내가 서명하고 다시 보낼 때 종이 한 장을 더 동봉했습니다. 저기 해리가 이틀 후에 전화한 서류는 뭐죠? 당신이 잊어버린 것 같아서 보냈어요. 이건 유효할 수 없어요. 그럼 난 전화로 찢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유효하지 않게 됐네요. 정말 안타깝네요. 정말 바보 같군요. 제가 보낸 것은 단지 사본에 불과했습니다. 찢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거기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하니 잘 처리하세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서명한 계약서에는 만약 우리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이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재혼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물론 10만 달러를 빚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명과 우표 둘 다 정말 부끄럽고 부정행위 위자료가 포함되어 최대 2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불할 거라고 예상하시죠? 물론 처리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당신이군요. 대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해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면서 그 이후의 모든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나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본이 내 말을 듣고 들어왔습니다. 왜 갑자기 웃고 계시나요? 미안해요. 당신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말 들었나요? 해리 나 약간의 복수는 다 괜찮아. 물론 괜찮아. 이제 일이 재미있어질 거야. 나도 할머니한테 전화해야 해. 일어난 일을 다 보고하려고 전화했어. 방금 해리랑 합의에 대해 통화했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편지를 썼어요. 해리는 그걸 정확히 기억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대략 10만 달러 정도였죠. 그러면 그 사람도 나한테 연락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물론 저는 그를 도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요. 예상대로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해리가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그녀는 그를 접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해리는 결국 그녀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곧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해리가 방금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했어요.
그는 너무 예측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모든 것이 평화로울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반을 데려오겠습니다. 우리의 이혼이 마무리될 때쯤이면 해리가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올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쉬는 동안 알았어요.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해리한테서 온 거예요. 안녕. 우리 엄마 머릿속을 온갖 것들로 가득 채웠잖아. 엄마가 절대 믿지 않는 가정을 그만두지 않았니? 애초에 너야. 젠장 난 항상 그 사람하고 연락했는데 그 사람은 너에 대해 좋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젠장 포기해.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가 원하지 않으면 전화로 그 사람의 좌절감을 들을 수 있었어. 처음에 해리가 비 때문에 여주인에게 버림받았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을 때 해리는 이 모든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그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브라운이 우리 둘만의 행복한 삶을 살기로 했어.